자, 어제 한배자 읽던 거 조금 더 이어서 읽습니다. 오늘은 오두편입니다. 오두편. 어제 팔설편하고 팔경편 읽었었는데 오늘은 그거 이어서 두 편 정도 더 읽을까 합니다. 오두입니다. 두라는 거는 벌레입니다. 벌레. 다섯 가지 벌레 뭐 그런 의미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잠시만요. 오두편도 상당히 유명한데 많이 인용되는 편인데, 자, 특히 먼 옛날에는 사람이 적고 날짐승과 들짐승이 많아 서로 올려 살면서 사람이 짐승들이나 벌레를 이기지 못했다. 이때 한 성인이 나와 나뭇가지를 얽어 새둥우리 같은 집을 짓게 해서 여러가지 위험을 피하게 했으므로 민중들은 이를 기뻐해 그 성인을 받들어 세상을 다스리는 왕으로 삼고 부르기를 유소씨라고 했다. 유소씨는 아마 그 사망오제 중에 한 명이겠죠. 자, 사람들은 나무과 실과 풀의 열매 또는 대합 조개 같은 것을 먹었는데 비린내가 나는 날고기였다. 이 날고기는 고약한 냄새 때문에 위장을 상하게 해서 민중들은 질병에 걸리는 예가 많았다. 여기에 또한 성인이 있어 나무를 뚫고 비벼 불을 일으켜 비린내 나는 음식을 구워 먹게 해서 해독을 없앴는데 민중들은 이것을 기뻐해 그를 추앙해 세상을 통치하는 왕으로 삼고 수인씨라고 불렀다. 자, 그 뒤 세월은 흘러 중고시대에 드러난 세상에서는, 중고시대라는 거는 뒤에 나오면 보면 알겠지만은 뭐 하은주 요 초기를 얘기합니다. 하나라 초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니면 하나라 이전이거나 뭐 그런 거겠죠. 요순시대 뭐 그런 거겠습니다. 자, 그 뒤 세월은 흘러 중고시대에 들어선 세상에는 홍수로 인한 재화가 잦았다. 피해가 많았다. 이때 곤과 우라는 부자는 하천에 제방을 쌓아 아들과 아버지는 물을 소통시켜 피해를 막았다. 그래서 우도 임금이 되어 나라를 다스렸다. 그 뒤로 또 근고시대에 와서는 하나라의 걸과 상나라의 주라는 왕들이 포악하고 무도해서 탕왕과 무왕이 그들을 정벌하고 세상을 통치하게 되었다. 지금 만약 하후씨의 시대에, 하후씨는 우를 입니다. 우임금, 그죠? 자, 하후씨의 시대에 나뭇가지를 얽어 새둥우리 같은 집을 짓거나 나무 구멍을 비벼 불씨를 얻는 사람이 있다면 곤이나 우왕의 웃음거리가 될 것이다. 또 은나라와 주나라 시대에 하천에 둑을 쌓아 물을 소통시키는 사람이 있다면 탕이나 무왕의 웃음거리가 될 것이다. 지금 만약 요순, 우탕, 무왕의 통치 방법을 찬양하는 사람이 있다면 지금 세상의 현대적 성인의 웃음거리가 될 것이다. 요건 이제 육아 쪽 사람들을 비판하는 거죠. 그 사람들은 복고적인 거 좋아하니까. 자, 그러므로 성인은 옛날 방식을 따를 것을 바라지 않고 영원 불변한 교범의 얽매임이 없이 그 시대 그 세상에 알맞는 일을 마련해 이에 적응하는 설비에 힘써야 한다. 송나라에 어떤 사람이 밭을 갈고 있었는데 밭 가운데에는 나무 구루터기가 있었다. 토끼 한 마리가 달려오더니 그 구루터기에 부딪혀 목이 부러져 죽었다. 이를 본 밭 갈던 농부는 쟁기를 버리고 그 구루터기를 지키며 다시 토끼를 얻기를 바라고 있었다. 그러나 토끼는 다시 오지 않았으니 그 사람은 송나라 사람들의 웃음거리가 되고 말았다. 지금 만약 선왕이 정치한 방법으로 지금 세상의 민중을 다스리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모두 그루터기를 지키는 송나라 사람의 멍청함과 같을 것이다. 운 좋게 한번 적용된 거를 일반화시키면 안 된다. 예를 들어서 태종 연간에 만들어졌던 호패법, 아마 여러분 그 한국사 배우셨으면 아실 건데, 호패법이라는 게 오가작통이라죠. 오가작통이 예를 들기 쉽네요. 오가작통이라는 게 있어서 다섯 집을 묶어가지고 그 집에다가 연대 책임을 씌운다라는 그런 제도가 있었어요. 조선 후기까지 있었죠. 근데 만약에 그 제도를 지금 와서 사람들한테 적용한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예를 들면 제가 자취하고 있는데 우리 건물에 있는 원룸 사람들
하고 주인집 사람들의 죄를 같이 엮어가지고 연좌해서 이제 처리한다고 한다 그러면 사람들이 당연히 싫어하겠지. 그리고 이해할 수가 없겠죠. 왜냐하면 그때는 맞았지만은 지금은 실정에 맞지 않으니까. 근데 육아 쪽 얘기들은 보통 다 이제 옛날 성왕들의 이야기를 본받아서 정치를 본받아서 하자는 거를 명분상으로 내세우고 있거든요. 뭐 예를 들면 논어에도 보면 항상 요임금, 순임금, 우임금 뭐 이렇게 쭉 나오면서 그 사람들이 어떻게 정치를 잘했는지, 그리고 그거를 공자와 그 친구들, 공 선생과 그 친구들과 그 제자들이 어떻게 하면 잘 이제 본받아서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얘기를 한단 말이지. 근데 우리가 지금 오가작통을 시행한다 그러면 그게 실정에 맞지 않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그때 당시에 전국시대 말에도 공자의 말은 어쩌면 지금 우리가 오가작통을 생각하는 것처럼 허무맹랑한 생각이 아니었을까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뭐 별다른 얘기 없습니다. 이런 얘기는 이제 앞에서 꾸준히 한비자가 했던 얘기들이고, 그 얘기가 다시 반복되고 있는 겁니다. 자, 아주 옛날에는 장정들이 농사를 짓지 않았다. 그것은 풀과 나무의 열매로도 먹기에 넉넉했기 때문이다. 또 부녀자들이 길쌈을 하지 않아도 되었는데 그것은 짐승들의 가죽을 입고도 충분했기 때문이다. 힘써 일하지 않아도 살아가는데 모자라지 않았고, 민중의 수는 적어 돈은 남아 돌았으므로 민중은 서로 다투지 않았다. 이로써 두터운 상을 주지 않아도 되었고, 무거운 벌을 내리지 않는데도 민중은 저절로 다스려졌다. 그러나 지금 한 사람에게 아이가 5명 있다면 많은 것은 아니지만, 그 아이들이 자라서 또 각기 5아이를 갖게 되면 그 할아버지가 죽지 않고 살아있을 때 25의 손자가 있게 된다. 그래서 사람들의 수는 많아지고 재화는 적어져 힘들여 일해도 살아가는데 필요한 의식이 모자라. 의식이라는 건 입고 먹는 것이요. 의식이 모자라게 되어 민중은 서로 다투게 된다. 비록 상을 주고 벌을 아무리 무겁게 내려도 혼란을 면할 수는 없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법이 왜 필요한지에 대한 얘기라고 하겠습니다. 옛날 요임금이 통치자로서 세상을 다스릴 때에는 공전의 지붕은 억새로 이어 추녀를 가지런히 자르지 않았고, 석가래의 통나무는 끝을 다듬지 않았으며, 음식은 거친 좁쌀이나 기장으로 지은 밥과 명아주나 콩잎의 국을 마셨고, 겨울에는 새끼 사슴의 가죽으로 만든 옷과 여름에는 칡나무 껍질로 만든 옷을 입었으니 비록 지금의 천한 문지기의 의식주일지라도 이것보다 못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산업혁명 시대의 평균적인 삶보다 우리가 훨씬 더 잘 산다는 얘기가 가끔 있죠, 그죠? 산업혁명 시기에 영국 노동자들이나 뭐 그런 사람들의 삶보다 우리의 평균적인 생활 수준은 엄청 높아졌는데 왜 사람들 아직 만족하지 못할까에 대한 이야기가 가끔 이제 있는데, 뭐 그런 맥락입니다. 같은 얘기예요, 사실. 지금이 훨씬 더 낫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세상은 훨씬 더 복잡하고. 자, 그 뒤 우임금이 왕이 되어 세상을 다스리게 되었을 때도 몸소 쟁기와 가래를 들고 민중들의 앞장에 서서 넓적다리에는 살이 빠져 잔털이 없어지고 정강이에는 털이 날 틈도 없을 만큼 부지런히 일했으니 지금에 와서는 비록 노예의 노력도 이보다 더 고통스럽지는 않을 것이다. 이로써 말한다면 저 옛날 천하를 양보하는 것이 마치 문지기의 생활을 떠나고 노예가 고달픈 노동을 버리는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세상 다스리는 것을 남에게 양보하는 일이 그토록 칭송들을 만큼 훌륭했던 것이 못된다. 요즘 고을의 혈령들은 갑자기 자기는 죽더라도 자손들은 대대로 수레를 타고 다닐 만큼 부유해지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 자리를 중요하게 생각한다. 사람들이 양보하는 데 있어 옛날에 천재라는 자리는 쉽게 양보할 수 있지만 요즘에 혈령 자리를 떠나는 것은 어렵게 여기니 후하고 박한 실속이 다르기 때문이다. 옛날에는 왕이라고 해도 개고생만 했지, 지금 생각하는 왕처럼 그렇게 높은 자리에 앉아가지고 이제 쓰리슴하고 포슴하고 그런 게 아니었기 때문에 개고생만 했지. 그래서 이제 다른 사람한테 이제 왕자리를 선양해 주거나 양위해 주는 게
사실 이제 얻는 게 많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부귀영화 못 누리잖아요. 그래서 이제 주는 게 쉬웠는데, 상대적으로 쉬웠는데, 요즘 현령 자리만 해도, 요즘 왕이 아니라 이제 현령 자리만 하더라도 어 사람들한테 삥 뜯어가지고 재산 모을 수 있는 게 많으니까 모두가 이제 그걸 양보하지 않으려고 한다, 뭐 그런 얘기죠. 같은 맥락입니다. 다 앞에 하고 쭉 같은 맥락입니다. 자, 무릇 산에 살면서 골짜기에 물을 길어다 먹는 사람은 2월에 지내는 풍년을 비는 제사나 누젠가 음을 모르겠네. 아무튼 12월에 지내는 사냥을 위한 제사의 명절에 서로 물을 선사하지만, 늪가에 살면서 수해로 고통받는 사람들은 사람을 사서 물을 퍼낸다. 흉년이 든 이듬해 굶주리는 봄에는 어린아우에게도 먹을 것을 나눠주지 않지만, 풍년이 든 넉넉한 가을에는 평소에 별로 친하지 않았던 사람과도 반드시 나누어 먹게 된다. 이것은 자기 육친을 업수히 여기고 지나가다 만난 남을 사랑해서가 아니라 그에 거두어 들인 것이 많은가 적은가의 실속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다. 이로써 생각하면 옛날 사람들이 재물을 가벼이 본 것은 인과 덕이 따른 것이 아니라 재화가 많아서 그랬던 것이다. 풍족하면 많이 나누고 싶죠. 쉽게 나눌 수 있죠. 상대적으로 가난하면은 나누기가 힘들죠. 옛날 사람들이 막 나눠주고 그랬던 거는 옛날 사람들이 풍족하게 살았기 때문이 아니냐라는 거죠. 요즘 일을 놓고 서로 가지려고 다투는 것은 그들의 마음이 탐욕스럽고 인색해서가 아니라 재물이 적어서 그렇게 된 것이다. 가볍게 임금자리를 남에게 양보하는 것은 그의 인격이 고매해서가 아니라 그 세력과 실속이 박하기 때문이고, 왕을 섬기면서 그 밑에서 벼슬 하는 사람들이 그 자리를 놓고 서로 다투는 것은 그들의 인격이 낮아서가 아니라 그 이권에 따르는 실속이 많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성인은 재화의 많고 적음을 헤아려 이권의 크고 작음을 살피어 다스렸다. 형벌이 가볍다고 자비로운 것은 아니었으며 형벌이 엄하여 무겁다고 해서 포악하진 않았다. 이렇게 민중의 습속에 맞도록 모든 일을 행하였던 것이다. 그래서 행하는 일은 시대의 변천에 따라야 하고, 다스리는 시책은 이래에 맞아야 한다. 오두편은 짭한비가 쓴 게 아닌 것 같아. 문장이 좋네요. 이거는 아마 진짜 안비가 썼던 것 같습니다. 자, 옛날 주나라의 문왕이 풍이라는 곳에 도읍하고 호라는 곳까지의 사이에 나라를 세워 그 영토는 불과 사방 백리에 지나지 않았다. 하지만 인의의 정치를 베풀어 서쪽 오랑캐를 손에 넣었기 때문에 천하의 왕이 될 수 있었다. 천하라의 언왕은 한수 동쪽에 나라를 세워 그 영토는 무려 사방 500리도 넘는 큰 나라였는데, 인의의 정치를 베풀어 영토를 쪼개 제후를 봉하니 조공을 바쳐야 되는 나라가 36나라에 이르렀다. 그런데도 형나라는 초나라입니다. 형나라의 문왕이 천하라가 자기 나라를 침범하지 않을까 두려워 군사를 일으켜 천하를 쳐서 마침내 멸망하고 말았다. 이를 미루어 생각하건대 주나라의 문왕은 인의의 정치로서 천하의 왕이 되었는데, 천하라의 언왕은 인의의 정치를 베풀다가 자기 나라를 잃어버린 꼴이 되고 말았다. 이로써 옛날에는 인의가 소용되었지만, 그러니까 인의가 이제 적용될 수 있었단 말이죠. 지금에 와서는 아무 쓸모가 없어졌다는 것이 증명된다. 그러므로 세상이 변해 달라지면 일도 달라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다. 순임금이 세상을 다스릴 때 요묘라는 소수민족이 복종하지 않으므로 그때 장수였던 우가 그들을 무력으로 정벌하고자 했다. 그러자 순임금이 말했다. 그러면 안됩니다. 왕의 덕이 두텁지 않은데 무력을 휘두르면 도에 어긋나는 일입니다. 그 뒤로 3년을 교화에 힘쓴 나머지 창과 도끼로 춤을 추기만 했는데도 유묘족은 마침내 복종했다. 순임금의 시대에 공공이라는 사람과의 전쟁에서 쇠작살같이 긴 무기는 적을 찌를 수 있었으며, 엷은 갑옷이나 단단하지 못한 투구는 몸에 상처를 입게 했다. 그러나 창과 도끼는 옛날에는 쓸모가 있었지만 지금에 와서는 아주 쓸모가 없게 되었다. 그러므로 일이 달라지면 그에 대비하는 방법도 달라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다. 아주 옛날에는 도와 덕으로 서로 견주었고, 그 다음 중세에는 지혜와 모책으로 힘을 겨루었으며, 지금은 기력으로 서로 다투게 되었다. 제나라가 노나라를 치려고 할 때 노나라는 말 잘하고 지혜 있는 자공으로 하여금 제나라를 설득하게 했다. 그러자 제나라 사람이 말했다. 자공은 공자의 제자죠.
네 말이 사리에 맞지 않는 바는 아니지만 우리가 바라는 것은 땅이지 네가 내놓는 그러한 말이 아닙니다. 그리고는 군사를 일으켜 노나라를 쳤는데 성문에서 심리에 이르는 곳까지 국경을 정하였다. 노나라를 엄청 괴롭혔다는 거죠. 서나라의 언왕은 인의의 정치를 베풀었으나 나라가 망하였고 자공은 변설과 지혜에 뛰어났지만 노나라는 영토가 줄어들고 말았다. 이것으로 미루어 생각하건대 무릇 인의의 정치나 변설, 지혜는 나라를 보존하는 방법이 될 수가 없는 것이다. 만약 언왕이 인의의 정치를 버리고 자공이 변설과 지혜를 거두어 서나라나 노나라가 국력을 길러 천자가 다스리는 대국에 대항할 만큼 되었다면 제나라나 초나라의 야망이 아무리 컸어도 두 나라를 정벌하지 못했을 것이다. 내용이 일관되죠, 무릇 옛날과 요즘은 풍습이 다르고 새로운 시대와 옛시대는 대비하는 방책이 서로 다르다. 만약 너그럽고 느긋한 정치로서 위급한 요즘의 민중을 다스리고자 한다면 마치 고삐와 채찍 없이 사나운 말을 물려는 것과 같다. 이것은 사리를 모르는 데서 일어나는 환란이다. 지금 육아나 목가는 모두 말하기를 앞선 임금은 세상의 민중을 하나같이 널리 사랑했으니 민중 보기를 마치 어버이가 자식을 보는 것처럼 했다라고 한다. 지금에 와서 무엇으로 그러했다는 것을 말할 수가 있겠느냐 라고 물으면 그 대답은 이러했다. 법률을 집행하는 관리가 형벌을 집행하면 임금은 음악을 연주하지 않았고 사형의 판결을 들으면 임금은 눈물을 흘렸기 때문이다. 이게 이제 육아하고 목가의 주장이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유목이 주장하는 선왕들의 행적이다. 무릇 왕과 신하의 관계를 어버이와 자식의 관계처럼 한다면 반드시 나라가 잘 다스려질 것이라 하는데 이를 미루어 말한다면 이는 어지러운 부자간이 없다는 말이 된다. 그러니까 사이 나쁜 아빠 아들 관계가 없다는 말을 전제로 하고 이제 유목에서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근데 사실 사이 나쁜 사람 많잖아. 됐습니다. 자, 사람이 태어날 때 부여받은 성정이란 장재원이하고 장재원이 아들은 아마 사이가 좋겠죠. 쟤들 잘 지내는 것 같대. 가정교육도 잘하고 오지. 사람이 태어날 때 부여받은 성정이라는 것은 부모에 앞서는 것은 아닌 것으로 부모는 모두 자식을 보고 사랑하지만 자식이 반드시 고분고분 잘 다스려지는 것은 아니다. 비록 부모의 사랑이 두텁다고 하더라도 어찌 갑자기 어지러워지지 않겠느냐. 지금 선왕이 민중을 사랑하는 것은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에는 미치지 못할 것이다. 부모의 지극한 사랑을 받는 자식조차 반드시 어지러워지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는데 민중들이 어떻게 갑자기 다스려지겠느냐. 무릇 법에 따라 형벌을 집행하는데 임금이 그 때문에 눈물을 흘렸다는 것은 그로써 어진 마음을 밝힌 것이지 그것이 곧 정치를 행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다. 눈물을 흘리면서 형벌의 집행을 바라지 않는 마음은 어짐이지만 그러나 형벌을 집행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 곧 법이다. 그러니까 선왕이 이제 눈물을 흘린 것은 옛날 왕들이 이제 형벌을 내리면서 눈물을 흘렸던 것은 그 사람이 어질기 때문인 거지. 그 사람이 눈물을 흘리면서 형벌을 내리지 말라라고 했던 건 아니라는 거죠. 어쨌건 벌을 내리긴 내려야 되는 것이고 다만 벌을 내림에 있어서 그 사람이 어질기 때문에 눈물을 흘릴 수 있었다는 거지. 괜찮은 주장이죠, 이 정도면. 선왕도 그 법을 중히 여겨 앞세우고 그 눈물을 따르지 않았다면 어짐만으로는 정치를 할 수 없었음이 또한 분명한 것이다. 민중은 본래 권세에 복종하지만 의로움을 품고 따르는 사람은 적다. 중리는 공자죠. 중리는 세상에 알려진 성인인데 행실을 닦고 도덕을 밝히기 위해 나라 안팎을 돌아다녔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그가 말하는 어짐을 기뻐하고 의로움을 찬미했는데 실제로 그를 따르며 섬긴 제자는 70여 명에 지나지 않았다. 이것은 어짐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은 적고 의로움을 행하기에는 너무나 어렵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세상은 넓고 크지만 그의 제자가 되어 섬기고 따른 사람은 70여 명 뿐이었고 어짐과 의로움을 행한 사람은 공자 한 사람이었을 뿐이다. 노나라의 애공은 보잘것없는 왕이었지만 군주로서 즉위해서 나라를 다스리게 되니 나라 안의 사람들은 감히 신하되기를 거부하지 못했다. 민중이란 본래 권세에 복종하는 것으로 세력이 있으면 사람들을 복종시키기란 쉬운 일이다. 그러므로 공자 같은 성인이 거꾸로 애공의 신하가 되었고 시원찮은 애공이 반대로 공자의 군주가 되었으니 이는 공자가 그 의로움을 따른 것이 아니고
애공과 그 권세에 복종한 것이다. 그러므로 의로움으로 따진다면 공자가 애공에게 복종하지 않았을 것이지만 권세를 이용해서 애공은 공자를 신하로 삼게 된 것이다. 그런데 요즘 학자들이 왕을 설득하기를 반드시 권세를 잘 운용하라고 하지 않고 힘써 어짐과 의로움을 행하면, 인과 의를 행하면 세상을 다스리는 왕이 될 수 있다라고 한다. 이것은 세상의 왕이 반드시 공자처럼 되기를 바라고 세상의 모든 민중이 공자의 제자가 되기를 바라는 것으로 이러한 일은 되지 않는 도리인 것이다. 같이 일하는 이제 아줌마들 말로 한다 그러면 옳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지금 여기에 버릇이 좋지 않은 자식이 있는데 부모가 나무라도 그 행동을 고치지 않고 마을 어른들이 꾸짖어도 감동하지 않으며 스승이 가르쳐도 그 버릇에 변함이 없다. 무릇 부모의 사랑과 마을 어른들의 언행과 그리고 스승의 지혜, 이 세 가지 뛰어난 것을 가지고도 그 정강이의 털만큼도 효용을 보지 못한다. 그러나 고을의 행정을 맡은 관리가 관병을 거느리고 법률을 집행하며 나쁜 짓 하는 사람을 색출하러 다니면 두려워서 그 버릇이 변하고 그 행동이 바뀔 것이다. 그러므로 부모의 사랑만으로는 자식을 가르치는데 충분하지 못하고 반드시 고을관청의 엄한 형벌을 기다리게 된다. 그것은 민중이 본래 사랑에는 교만 방종하고 위세에는 순종하기 때문이다. 10길밖에 되지 않는 성곽이라도 누게 같은 발빠른 사람이 넘지 못함은 그것이 깎아세운 듯 험하기 때문이고 1000길 높은 산에서 절름발이 양을 편안하게 칠 수 있는 것은 평평한 비탈이기 때문이다. 명석한 왕은 법을 깎아세운 듯 날카롭게 하고 그 형벌을 엄하게 한다. 대수롭지 않은 천이나 비단이라도 보통 사람들이 그냥 내버려두지 않고 훔치려하지만 100일이나 되는 많은 황금은 도적 같은 큰 도둑도 줍지 않는다. 일이 커지니까요. 앞에 거는 주어도 별다른 처벌을 받지 않지만 뒤에 거는 주우면은 분명히 처벌받기 때문에 사람들이 겁낸다는 거죠. 반드시 해가 미치지 않는다는 것을 알면 별것 아닌 것이라도 주어서 거두지만 반드시 해가 미칠 것을 알면 100일의 황금이라도 줍지 않으려 한다. 그래서 명석한 왕은 반드시 형벌을 확실하게 내린다. 길거리에 5,000원 정도가 주워 떨어져 있으면 주워도 괜찮아. 왜냐하면 보통 그 정도 돈은 사실 잃어버려도 괜찮거든. 근데 만약에 길거리에 떨어진 돈이 만약 50만원이나 500만원이다 혹은 그 이상이다 그러면 사람들이 이제 그걸 꿀꺽할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그 정도 돈이면 사람들이 그걸 잃어버린 사람들도 찾으려 할 것이고 사실 그걸 그냥 함부로 주워가면 법에 걸리는 것도 있고 그죠. 그래서 문제가 복잡해지기 때문에 아마 사람들이 꿀꺽하는 대신에 뭐 경찰서에 갖다 주거나 예를 들면 그렇게 한다는 거지. 왜 그렇게 하느냐? 법 때문이라는 겁니다. 법. 만약에 500만원을 주어도 그걸 주워 가더라도 그걸 처벌할 수 있는 법이 없다. 그러면은 사람들은 그걸 줍겠죠. 그냥 주워 갈 겁니다. 그게 이제 한비자의 그 논지입니다. 자, 이로써 상은 후하고 확실하게 주어서 사람들로 하여금 이롭게 여겨 신실을 추구하게 하고 믿음을 추구하게 하고 형벌은 무겁고 엄하게 해서 민중들로 하여금 법을 두렵게 여기게 함이 가장 좋으며 법은 한결같이 견고하게 해서 민중으로 하여금 이를 숙지하게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왕이 상을 베풀 때에는 바꾸지 않아야 하고 형벌을 내릴 때에는 용서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 칭찬해서 그 명예로서 상을 빛나게 하고 크게 비난해 그 벌을 더욱 부끄럽게 하면 어진 사람이나 어리석은 사람이나 모두 있는 힘을 다해 노력할 것이다. 지금은 앞서 말한 바와는 달리 어떤 사람이 공이 있어 왕이 벼슬을 주었는데도 세상 사람들은 그의 벼슬살이를 비천하게 본다. 민중이 열심히 농사를 지으면 그에게 상을 주는데도 세상에서는 가업인 그러니까 집안의 일인 농사를 가볍게 생각하고 업신여긴다. 어떤 사람이 나라에서 주는 벼슬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를 멀리하면서도 세상에서는 그 세속을 가벼이 여기는 것을 고상하다고 한다. 어떤 이가 나라에서 법으로 그만한 일을 범하면 하지 마세요 하는 걸 하면 그를 벌하면서도 그 용기 있는 태도라고 칭찬한다. 세상의 비방과 칭찬, 나라의 상과 벌의 대상이 서로 어그러지고 그르치게 되어 있어 법률과 금법의 권위는 허물어지고 민중은 점차 어지러워진다. 형제가 남으로부터 침해를 당했을 때 반드시 상대를 공격하는 사람을 세상에서는 강직하다고 한다. 그리고
친구가 남으로부터 모욕당한 것을 알고 친구의 원수를 갚는 사람을 올곧은 사람이라 한다. 그러나 이런 사람들은 이렇게 사사로운 행동을 하게 되면 임금이 정한 법을 어기게 된다. 자력구제라고 하죠. 임금은 강직하고 올곧은 사사로운 행동을 존중해서 법을 어기는 죄를 잊어버리게 되니 민중들은 용기만을 서로 다투게 되고 관리들은 이를 억제할 수 없게 된다.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고 잘 먹고 잘 입으며 잘 사는 사람을 세상 사람들은 유능하다고 하고, 부동산 주인들, 나라를 위해 아무런 전공도 없이 존경받는 자리에 있는 사람을 세상에서는 현명하다고 한다. 그러나 이와 같이 현명하고 유능한 사사로운 행동이 이루어지면 군대는 약화되고 농지는 황폐화되는 것이다. 이러함에도 임금들은 현명하고 유능함의 행위를 기뻐하며, 그러니까 아까 같은 그런 사람들 있잖아, 협객들 이런 사람들 있지, 기뻐하고 이로 인해서 군대가 약화되고 농토가 황폐화되는 피해를 까마득하게 입고 있다. 이래서 사사로운 행동이 이루어지고 공적인 이로움은 점점 사그라들게 된다. 선비, 여기서는 유자입니다. 유자. 유. 그러니까 선비. 선비 사자가 아니고요. 여기서 선비 유입니다. 선비 유라 그러면 보통 이제 유가 쪽 사람을 얘기해요. 자, 선비들은 글로써 법률을 어지럽히고 협객들은 무력으로서 나라의 그 많은 법을 어기는데도 왕은 그 양쪽을 다같이 예우하기 때문에 나라가 어지러워진다. 무릇 법을 어겨 죄 지은 사람은 마땅히 벌을 받아야 한다. 선비들은 옛날 학문에 발다해서 발탁되고 금령을 범하면 형벌이 내려져야 하는데 협객들은 무력이 있다고 해서 자객으로 쓰이기 때문에 길러진다. 그러므로 법률을 어겨 죄인이 된 사람을 임금은 뽑아쓰고 관리가 형벌을 내리는 금령을 범한 사람을 임금은 발탁해서 기르게 되는 것이다. 사실은 벌을 받아야 되는데 능력이 있다고 사람들이 하니까 그 사람들을 뽑아가지고 관직을 준다는 겁니다. 좀 모순되죠, 그죠? 한비자가 얘기하는 점이 저는 그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정도 일리가 있죠, 분명히. 그러므로 법률을 어겨 죄인이 된, 이거는 읽었고, 자, 이렇게 법률을 어기는 것, 임금이 뽑아쓰는 일, 그리고 위에서 발탁하고 아래에서는 벌하는 이 네 가지가 서로 모순되어 한결같지가 않다. 일관성이 없다. 이래서야 비록 황제 같은 성군이, 오제 중에 한 명이죠, 성군이 10사람이 있다고 한들 잘 다스려질 수가 없다. 그러므로 이 일을 행하는 사람은 칭찬만 해서는 안 된다. 이를 칭찬만 하게 되면 그 공을 해치게 된다. 그리고 학문을 익힌 선비를 무조건 발탁하여 등용해서는 안 된다. 이들을 등용하면 법률을 어지럽힌다. 초나라에 직궁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의 아버지가 이웃집에 양을 훔친 일을 관청에 일렀다. 그러자 초나라의 재상은 직궁을 죽여라 라고 했다. 이는 임금에 대해서는 올곧은 일이지만 아버지에 대해서는 잘못된 일을 여겨 이렇게 처형하게 한 것이다. 이래서 본다면 무릇 왕에게 대해서는 올곧은 신하가 아버지에 대해서는 난폭한 자식이 되고 만다. 자식이 죄를 지으면, 만약에 죄를 짓거나 혹은 그런 의혹이 있으면 부모들은 그걸 덮어주려고 그러죠. 사실 부모된 마음이죠, 그게. 여러분도 여러분 친구들이, 가까운 친구들이 막 뭐 문제가 있거나 그러면 일단 도와주려고 할 거잖아요, 그죠? 근데 그렇게 되면은 일단 나라의 법하고 가까운 친구, 그리고 가까운 사람들, 가족들, 이런 사람들 사이에 이제 도덕이 상충한다는 거지. 그럼 그때 뭐를 택해야 되느냐, 그렇게 한비자가 묻는 겁니다. 노나라 사람이 임금을 쫓아 전장에 세 번이나 싸우러 나갔지만 세 차례나 도망을 친 일이 있었다. 공자가 그 까닭을 물으니 나에게는 늙은 아버지가 계신데 만약 내가 죽으면 봉양할 사람이 없다라고 대답했다. 이 말을 듣고 공자는 그를 효자라고 해서 천거하고 높은 벼슬자리에 앉게 했다. 이것으로 생각하면 무릇 아버지에 대해 효성스러운 자식은 임금에 대해서는 불충하게 되고 만다. 그래서 초나라의 재상이 직궁을 사형시킨 뒤로는 나쁜 일이 일어나도 감추어져 임금에게 알려지지 않았고, 공자가 효자를 포상해 벼슬을 얻게 한 뒤로는 노나라 사람들은 전장에서 쉽사리 항복하고 도망하게 되었으니 위아래의 이해는 이와 같이 서로 다를 수가 있는 것이다.
이해라는 거는 이제 이득과 해요. 자, 그럼에도 왕이 일반 사람들의 개인적인 덕행을 존중하면서 나라의 이익을 실현시키고자 한들 얼마나 이룰 수 있을 것이냐. 옛날 창힐이 글자를 만들 때 스스로 둘러싸는 것을 사라고 했고, 사적이다 할 때 사요. 사를 등지는 것을 공이라고 했다. 이렇게 공과 사가 서로 등진다는 것은 문자를 만든 창힐도 이미 알고 있었다. 그런데도 지금 공과 사의 이해가 일치하리라 생각한다면 이는 사물을 깊이 살피지 못하는 데서 생겨나는 허물이다. 민중이 개인적으로 헤아린다면 도의를 닫고 학문을 익히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게 된다. 도의를 몸으로 수양하면 임금으로부터 믿음을 얻게 되고, 믿음을 얻게 되면 벼슬 자리에 앉게 되고, 학문을 익히면 고명한 스승이 되고, 고명한 스승이 되면 영예를 얻게 되는데, 이러한 일은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대단한 일이다. 그러면 공적도 없이 벼슬을 받게 되고 벼슬 자리가 없는데도 영예가 얻어진다. 만약 정치가 이러한 지경에 다다르면 나라는 반드시 어지러워지고 임금은 반드시 위태로운 처지에 놓인다. 서로 용납될 수 없는 일은 처음부터 양립할 수 없는 것이다. 적의 머리를 자르는 사람에게 상을 주며 한편으로는 사람들이 주장하는 자해의 행위를, 자해 그러니까 인자하고 그 다음 은혜로운 거, 자해의 행위를 높이 평가해 존중한다. 적의 성을 함락시켜 빼앗은 사람에게 벼슬과 복록을 내리면서 한편으로는 겸해서를 신봉한다. 겸해라는 것은 서로 사랑하다는 거죠. 겸상의 겸결이 아시죠, 그죠? 견고한 갑옷과 날카로운 무기로 나라의 위태로움을 미리 예비하면서 한편으로는 홀을 대에 꽂은 예복을 아름답다고 한다. 뭐 이건 호라고 되는 뭔지 모르겠지만 아마 그거겠죠. 다 그 모순된 행동이겠죠. 농사꾼들의 노동으로 나라의 부를 도모하고 병졸들을 싸움에 내세워 적을 막으면서도 한편으로는 선비들의 학문을 귀중하게 여긴다. 왕을 받들어 존경하고 법을 두려워하여 잘 지키는 민중은 버려두면서 한편으로는 협객이나 자객을 양성한다. 행동과 조처가 이와 같아서는 나라가 잘 다스려지고 군사가 튼튼해지기란 어려운 것이다. 나라가 평온하면 선비나 협객을 기르고 위난이 닥치면 병조를 쓴다. 이는 곧 왕으로부터 늘 이익을 받는 사람은 위급할 때 아무런 쓸모가 없고 위급할 때 쓸모 있는 사람은 평소에 왕의 혜택을 받지 않는 사람들이다. 그러므로 실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그 많은 일에 소홀하고 협객이나 학문에 종사하는 사람은 점점 늘어나기만 한다. 이것이 세상을 어지럽히는 까닭이다. 자, 무릇 세상에서 말하는 어짐이라는 것은, 인이라는 것은, 잠깐만요. 왜 이렇게 기냐 이거. 세상에서 말하는 어짐, 인이라는 것은, 인이라는 것은 올곧고 믿음직한 덕행을 가리킨다. 소위 암이라는 것은, 지요. 알지자 말고 이제 지혜 할 때 지자요. 지혜라는 것은 미묘하고 심오한 말을 가리킨다. 언어입니다. 언어. 자, 미묘하고 심오한 말은 뛰어난 현자라도,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이라도 알기 어렵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지켜야 할 법을 만드는데 뛰어난 지혜를 가진 사람도 알기 어려운 말을 사용한다면 일반 사람들은 이해할 수가 없을 것이다. 요컨대 날마다 술찌걱이나 쌀겨 같은 형편없는 음식마저 배불리 먹지 못하는 사람은 기름진 밥이나 맛있는 고기를 바라지 않는다. 해진 옷도 갖추지 못한 사람은 아름답게 수놓은 옷을 바라지도 않는다. 무릇 세상을 다스리는 일에서 긴급한 일을 이루지 못한다면 급하지 않은 일을 애쓰지 않아도 된다. 요즘 나라를 다스리는 데 있어서 민중에 관한 일에서 이름 없는 보통 남녀라도 알만한 방법을 쓰지 않고 뛰어난 지식인이나 환영받는 방법을 택한다. 이것은 정치에 대한 기본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다. 이거는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건데, 법률 용어 여러분 잘 모르시죠? 저도 잘 모르는데, 근데 예를 들면 뭐 장사하거나 아니면 뭐 아무튼 뭐 공부하고 이제 관련이 없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면 뭐 아무튼 그런 쪽으로 뭔가 재능이 없는 사람들이 법률 용어를 본다고 해서 그걸 이해할 수가 없잖아. 힘들잖아. 그래서 이제 요즘은 변호사나 아니면 뭐 그런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그 사람들을 도와주죠, 그죠? 싸움에서 이길 수 있도록. 근데 뭐 그 전국시대 말기에는 뭐 그런 것까지 있을 때는 아니고, 그래서 이제 법을 정할 때, 법이나 규범을 정할 때에는 사람들이 이해하기 쉬운 쪽으로 우리가 정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걸로 정한다면은 그거는 유가나 무가에서 얘기하는 그런 현학적인 글 있잖아요. 그런 걸 좋아하는 거에 지나지 않게 된다는 거죠. 그럼 법으로서의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고 지키지 못하는데 그게 무슨 규칙이 되겠어요, 그죠? 길가에 쓰레기를 버리지 말아라 라고 그러면 사람들은 이해할 텐데, 뭐 사람들이 지나다닐 수 있는 폭 몇 점 몇 미터의 뭐 보도 블록으로 된 뭐뭐에다가 투하물을 버리면 먹던, 뭐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복잡하게 써놓으면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겠죠, 그죠? 그런 거예요. 자, 미묘하고 심오한 말은 요런 말은 민중에게는 아무런 필요가 없는 것이다. 그렇다면 올곧고 믿음직한 행동을 현명하다고 하는 것은 반드시 남을 속이지 않는 선비를 존귀하게 보는 것이 된다. 남을 속이지 않는 선비를 소중하게 하는 것은 남을 속이는 술이 흔히 있기 때문이다. 술이라는 건 기술이요. 남을 속이는 기술. 아무런 자리나 벼슬이 없는 평범한 민중끼리 사귈 경우에는 이익을 주고 편의를 제공받을 두터운 부도 없고 상대를 겁주고 윈 억누를 위세도 없기 때문에 남을 속이지 않는 선비를 구하여 서로 사귄다. 지금의 왕이 민중을 지배하는 권좌에 앉아 나라 안의 모든 부를 장악하고 후한상과 엄한 벌을 행사해서 권력의 자루를 손수 잡아 명석한 술책으로서 촛불로 비추는 것처럼 한다면 비록 전상, 자한과 같이 임금을 속여 권력을 빼앗는 신하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그 임금을 속이지는 못할 것이다. 전상이라고? 원문에도 전상이라 돼 있네. 피휘인가? 어째서 남을 속이지 않는 선비를 필요로 하느냐? 요즘 올곧고 믿음직한 선비는, 여기서 선비는 유가 아니라요, 선비 유자가 아니라 선비 사자입니다. 한 나라에 10사람도 되지 않는다. 그런데 나라 안의 벼슬자리는 수백을 해야 될 정도로 많다. 반드시 올곧고 믿음직한 선비를 가려서 임용한다면 필요한 사람이 관직의 수에 모자라게 된다. 여기서 사라는 거는요, 선비사라고 해서 선비라고 여기서 번역했는데, 사라는 건 하급 관리를 의미하는 거예요. 하급 관리 혹은 하급 귀족, 그런 거겠죠. 그러니까 선비라고 하면 우리가 보통 지금은 유학자들을 선비라고 생각하잖아. 근데 그 유학자라는 거는 이제 유라는 글자를 쓰지, 유라는 글자가 따로 있습니다. 선비 유자라 그래가지고 선비 사자로는 옛날에 안 썼거든요. 의미가 좀 달랐어요. 근데 여기에서는 이걸 중복해서 같이 선비라고 번역하다 보니까 헷갈리는 그런 게 좀 있을 겁니다. 자, 마땅한 사람이 벼슬자리보다 모자라면 다스려지는 일은 적어지고 어지러운 일이 많아진다. 밝은 임금의 돈은, 명철한 임금의 돈은 법을 하나로 정해서 뛰어난 슬기를 구하지 않고 다스리는 방법을 굳게 지켜 사람의 신의 때문에 법을 어기지 않는다. 그러므로 법은 허물어지지 않고 벼슬아치들은 나쁜 짓이나 속이는 일을 행하지 않는다. 뭐 이렇게지? 자, 지금 임금들은 신하의 말을 듣는 경우에 그 교묘한 말재주는 기뻐하면서 그 말 속에 들어있어야 할 합리적인 핵심은 바라지 않는다. 신하의 행동을 보는데 평판이 좋으면 칭찬하고 그 행동의 실제 효과를 추구하지 않는다. 세상의 논객들은 변설의 교묘함에 힘쓰고 실용을 등한시한다. 그러므로 옛날 선왕을 들먹여 인의를 말하는 사람은 조정에 넘쳐나지만 나라의 정치는 어지러움을 면하지 못한다. 이런 거 자기소개서에 소설 쓰시죠? 그런 거하고 비슷한 거예요. 맥락상 의미는 좀 다른데 근데 맥락상 똑같은 거지. 자, 지혜로운 사람은 바위굴에 숨어 살면서 나라에서 주는 복록을 되돌려줘 받지 않고 군대는 점점 약화된다. 군사가 약해지는 것을 면하지 못하고 나라의 정치가 혼란해지는 것을 면하지 못하는 까닭이 어디에 있을까? 그것은 사람들이 남을 칭찬하는 일, 임금이 신하를 예우하는 일이 나라를 어지럽히는 요인이 되고 말았기 때문이다. 지금 나라 안의 민중은 누구나 나라 다스림을 정치를 말하고 상황과 관중의 법전을 갖추고 있는 집이 즐비하지만, 그런데도 나라가 점점 가난해지게 이른 것은 입으로 농사를 짓는 사람은 많은데
쟁기나 호미를 들고 실제로 농사를 짓는 사람은 적기 때문이다. 그 인터넷 카페 같은 데 보시면은 그 정치 가지고 얘기하는 사람들 많죠. 그죠? 그 중에 뭐 그게 정치에 대한 이야기가 나는 쓸모없다고 생각하진 않지만, 반대로 1년 365일 하루 24시간 중에 20시간 정도를 정치 관련한 댓글에 투자하면서 남들하고 싸우는 걸 또 우리가 그걸 현명하다고 볼 수는 없겠죠. 아니면 실제로 당 활동하든가, 예를 들면 그런 겁니다. 자, 또 나라 안의 모든 사람들이 군사를 말하고 누구나 손자와 오자의 병서를 갖춰놓고 있는데, 군대가 점점 약화되는 것은 전쟁 이야기를 하는 사람은 많은데 갑옷을 갖춰 있고 실제로 전쟁에 나갈 사람은 적기 때문이다. 아, 유럽 많고도 많아. 많지. 그것도 없다. 자, 그러므로 명석한 왕은 민중의 노력은 소중하게 받아들이지만 쓸모없는 공로는, 그러니까 텅 빈 논의는 귀담아 듣지 않으며 상은 반드시 그 공에 따라 행하지만 쓸모없는 일은 금지시킨다. 그래야만 민중은 죽음을 다해 그 왕을 섬기게 된다. 무릇 농사 짓는 일은 대단히 힘든 일인데 민중들이 그 일을 하는 것은 그것으로 부를 누릴 수 있기 때문이다 말한다. 전쟁에 나아가 싸우는 것은 위태롭지만 민중들이 그 일을 하는 까닭은 귀한 자리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지금 학문을 닫고 언론을 익힘은 애써 농사를 짓지 않아도 부하게 된 실속이 있기 때문이고, 위태로운 전투를 하지 않아도 귀한 자리를 얻어 존경받을 수 있으니 누구인들 그 일을 하지 않으려 하겠느냐. 지혜를 일삼는 사람은, 그러니까 주둥이만 나불거리는 사람은 100사람인데 노력하는 사람은 하나뿐이다. 이렇게 지혜를 일삼는 사람이 많아지면 나라의 법은 무너지고 힘을 쓰는 사람이 적어지면 나라는 가난해지는, 이것이 바로 곧 세상이 어지러워지는 까닭이다. 그러므로 명철한 임금이 다스리는 나라에는 책에 적힌 글이 없고 법으로서 가르침을 받으며 선왕의 말씀은 없고 관리로서 스승을 삼으며 사사로운 용맹을 쓰는 일 없이 적의 목을 자르는 것을 용기라고 한다. 나라 안의 민중 가운데 언론을 일삼는 사람은, 그러니까 댓글 부대 같은 거요, 반드시 법을 따르고 육체로서 힘들여 일하는 사람은 그 효과를 목적으로 삼으며 용감한 사람은 군대에서 그 힘을 다한다. 아, 이거는 나쁜 의미 아니구나. 죄송합니다. 방금 언론을 일삼는 사람은 긍정적인 의미입니다. 자, 그렇게 하면 아무 일이 없는 태평성세에는 나라가 부유해지고 일이 생겨 전쟁이 일어나면 군대가 강해지니 이를 두고 천하 통일의 왕자가 되는 바탕이라고 한다. 임금이 이미 왕으로서의 바탕을 기른 뒤에 상대국의 틈새를 엿보며 오제를 능가하고 사망과 어깨를 같이 하면 반드시 이 방법을 써야 한다. 오두편이 쓸데없이 엄청 기네. 같은 말이거든요. 그 논설이 막 나쁘거나 그런 건 아닌데, 근데 같은 말이잖아. 자,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가 않다. 선비나 민중들은 나라 안에서 자기들의 일에는 전념하지 않고 지 좆대로 행동하며 맑게나 하는 언론들은 공론을 통일하지 않은 채 지 좆대로 세력을 나라 밖으로 뻗치고 있다. 조선일보 일본판. 나라 안팎으로 서로 다투어 못된 짓을 하면서 강적을 기다리고 있는 꼴이니 어찌 위태롭지 않을까. 그러므로 여러 신하들 가운데 외교를 말하는 자는 합종의 무리가 아니면 연횡의 무리로 갈라져 있거나 아니면 사사로운 원수를 갚기 위해 나라의 힘을 빌리려는 자들 뿐이다. 합종이란 여러 약한 나라들이 모여 하나의 힘 있는 큰 나라를 치려는 것이고, 연횡이란 하나의 강하고 큰 나라를 섬겨 약한 나라를 치려는 것이니 이 두 가지는 모두 나라를 잘 지탱하는 방법이 아니다. 지금 신하들 가운데 연횡을 주장하는 무리들은 말하기를 큰 나라를 섬기지 않으면 다른 적국의 공격을 받아 화를 입을 것이다 라고 한다. 그러나 큰 나라를 섬겨도 반드시 충분한 보호와 실리가 있을지 어떨지도 모르는데 나라의 지도를 맡기고 땅을 준다는 거죠. 땅을 주고 옥새를 건네주며 군대의 도움을 청한다. 지도를 바치면 나라의 땅이 깎이고 옥새를 건네주면 나라의 영예가 떨어진다.
영토가 깎이면 국가는 약해지고 명예가 떨어지면 정치는 어지러워진다. 결국 큰 나라를 섬겨 연행을 해보았자 그 실리가 보이지 않는 가운데 땅을 잃고 정치는 어려워질 따름이다. 또한 신하들 가운데 합종을 주장하는 무리들은 모두 말하기를 작은 나라를 구하기 위해 큰 나라를 치지 않으면 천하의 제후들을 잃을 것이고 천하의 제후가 떠나면 나라는 위태롭게 되며 나라가 위태로우면 임금의 위신이 떨어진다라고 한다. 그런데 작은 나라들을 구해서 반드시 실제로 효과가 있지 않았을 경우에는 곧 군사를 일으켜 큰 나라에 대적한 꼴이 되고 만다. 뿐만 아니라 작은 나라들을 구한다고 해도 반드시 존속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큰 나라와 대적하면 반드시 사이가 멀어지지 않을 수가 없다. 사이가 멀어지면 강한 나라에 억눌리게 될 뿐이고 밖으로 군사를 내보내면 군대는 패할 것이고 안으로 물러나면 성이 함락되어 빼앗기고 말 것이다. 그러니까 외교적인 거 있잖아요. 외교적인 방법에만 기대면 나라가 망하고 만다는 거죠. 그런 건 별로 좋은 방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까까지는 계속 이제 그러니까 육아하고 묵가에 대한 비판이었는데 이번에는 종행과에 대한 비판으로 넘어왔습니다. 작은 나라들을 구하려 합종해도 그 실리를 보기도 전에 영토를 잃고 군사는 패망할 따름이다. 그러므로 크고 강한 나라를 섬길 때에는 그 강대국의 권력을 빌려 나라 안에 일을 다하고 작은 나라를 구했을 경우에는 자기 나라의 권력을 거듭내세워 바깥에서 이익을 구한다. 안도부 라이즈 오브 네이션즈 그거 10월 10일까지 합시다. 10월 10일 기한을 정합시다. 자, 이렇게 되면 나라의 이익은 아직 얻어지지 않았어도 봉토와 후한 복록은 이들에게 돌아오고 왕의 위신은 떨어져도 신하의 지위는 높이 오르며 나라의 영토는 깎여 좁아져도 신하의 가문은 넉넉해진다. 만약 일이 이루어지면 권세를 잡고 오래도록 존경받을 것이고 일이 실패로 돌아가도 넉넉한 재력을 가지고 벼슬에서 물러나 편안하게 살게 된다. 왕이 신하의 의견을 귀담아 들어 그 계획한 정책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데도 높은 벼슬이 주어지고 많은 복록이 내려지는 일이 있다거나 일이 실패로 돌아간데도 벌하지 않는다면 언론으로 유세를 일삼는 선비 중에 어느 누가 화살로 날심승을 잡는 것과 같은 유세로서 요행의 결과를 바라지 않을 사람이 있겠느냐. 그러므로 나라가 파멸되고 왕이 망하게 되는 까닭은 그들 언론을 일삼는 자들의 근거 없는 말에 귀 기울이기 때문이다. 조선일보. 자, 이것은 어찌하여 그렇게 되는 것일까? 그것은 왕이 공과 사의 이익을 분명하게 구별짓지 않고 언론이 도리에 적합한가 어긋나는가를 따르지 않으며 계획했던 일이 실패로 돌아갔을 때 반드시 그 책임을 물어 형벌을 내리지 않기 때문이다. 그들은 하나같이 말하기를 외교를 힘써 잘하면 크게는 천하의 왕자가 되고 작게는 나라의 안전이 보장된다라고 한다. 무릇 왕자라는 것은 프린스가 아니고요. 킹이요, 킹. 왕된 사람. 무릇 왕이란 남의 나라를 공격할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 나라가 안정되어 있으면 공격하지 않는다. 강자는 다른 나라를 공격할 능력을 갖추고 있으면서도 그 나라의 치안이 단단하면 공격하지 않는다. 이와 같이 강병, 치국은 나라 밖에서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나라 안에 다스림에서 바탕이 있는 것이다. 지금 나라 안에서 법과 수를 실행하지 않으면서 지혜를 나라 밖에 외교에 쏜다면 치강, 다스리고 강해지는 것에 이르지 못할 것이다. 속담에 말하기를 소매자락이 길면 춤을 잘 추고 돈이 많으면 장사를 잘한다 라고 한다. 이 말은 자본이나 발판이 든든하면 일하기가 쉽다는 뜻이다. 그러므로 나라 일에 있어서도 잘 다스려서 강하게 되면 계획된 정책도 이루어지겠지만 나라가 약하고 어지러우면 생각했던 일도 뜻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서쪽 진나라 같이 큰 나라에서 일하는 사람은 10번이나 계획을 바꾸어도 실패하기는 드물지만 연나라같이 작은 나라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단 한 차례의 계획도 성공하기가 힘들다. 이것은 진나라에서 일하는 사람은 슬기롭고 연나라에서 일하는 사람은 어리석어가 아니다. 그 나라가 잘 다스려져 있는가 아니면 어지러운가에 대해서 자본과 발판이 다를 뿐이다. 조나라는 진나라와 헤어져 합종한 결과 1년 만에 거덜이 났고
위나라, 작은 위나라는 그 삼진의 위나라를 떠나 연횡을 감행했는데 반년 만에 멸망했다. 결국 주나라는 합종으로 멸망했고 위나라는 연횡으로 망했던 것이다. 만약에 주나라와 위나라가 합종 연횡이 계략을 뒤로 돌리고 먼저 나라 안의 정치를 강화해 법률과 제도를 밝게 하고 신상필벌을 실행하는 한편 농사에 힘써 생산력을 복돋워 재물을 축적하고 민중으로 하여금 힘을 다해서 성을 굳게 지키도록 했다면 천하의 여러 강대국들은 땅을 빼앗아도 이익이 적고 그 나라의 성을 공격하면 손실이 클 것이라 생각했을 것이다. 그렇다면 만승의 대국이라도 견고한 성곽 밑에서 스스로 좌절하는 약한 꼴을 다른 나라에 보이지 않기 위해 공략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것만이 멸망하지 않는 술이다. 절대로 멸망하지 않는 이러한 술을 버리고 반드시 망하는 정책에 의지함은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의 허물이다. 합종과 연횡의 계책을 세워 나라 밖으로는 지혜를 소모하고 나라 안에서는 정치를 어지럽게 하면 그 나라의 멸망은 구제할 길이 없다. 드디어 마지막입니다. 자, 민중들의 헤아림은 본래 모두가 안전함과 이로움으로 나아가고 위험과 궁핍함을 피하는 것이다. 지금 이들을 전장에 내보내 공격하도록 하면 앞으로 나가면 적에게 죽을 것이고 뒤로 물러나면 처벌당해서 죽을 것이니 어차피 위태로움에 이를 것이다. 집안일을 버리고 전장에 나아가 땀 흘려 애쓰는데도 집안 살림은 여전히 곤궁한데다 위로 임금이 그 공을 인정해주지 않으면 더욱 빈궁해지고 말 것이다. 이렇게 궁핍하고 위태로운 것을 민중들이 어찌 피하지 않겠느냐. 민중들은 권세 있는 집을 찾아가 부탁해 병역을 면제받고 병역을 면제받으면 전쟁에서 멀어지면 일신이 안전하게 된다. 뇌물을 바쳐 요로에 잘 부탁하면 곧 바라는 것을 얻게 되고 바라는 것을 얻게 되면 이익이 생겨 집안이 편해지는데 어찌 그쪽으로 나아가지 않겠느냐. 이런 까닭에 나라의 공적인 사람은 적어지고 권세 있는 사적인 가문들에서 일하는 사인들이 많아지는 것이다. 파당들이 많아진다는 거죠. 자, 무릇 명석한 임금의 나라 다스리는 정책은 상공인과 같이 쉬운 일과 놀고 먹는 민중을 줄이고 그 신분도 낮추며 사람의 본업인 농사나 병역을 버리고 말단인 상공업으로 나아가는 것을 막아 그 수를 적게 하는 것이다. 요즘 시대에는 임금을 가까이 모시는 벼슬아치들의 청탁이 통하는 세상이라 벼슬과 관직도 돈으로 살 수 있기 때문에 돈으로 벼슬자리를 사 상공업을 하는 사람의 신분도 천하지 않게 되고 만다. 악덕 상인들의 간사한 재물과 귀중한 물건들이 시장에서 매매되고 있으니 이거는 용팔이겠죠. 장사치들의 수도 적지 않게 되었다. 그들이 거두어들이는 이익을 모으면 농사의 몇 배가 될 것이고 그들의 존귀함이 밭갈이하고 전쟁하는 사람을 능가하며 바르고 고든 선비는 적어지고 장사하는 민중은 많아지게 되었다. 이와 같이 어지러운 나라의 풍속을 살펴보면 그 나라의 학자들은 선왕의 도를 주장하며 인의를 빙자하고 용모와 옷을 잘 갖춰 입고는 입으로는 변설을 꾸며대어 당대 법을 의심하게 만들어 임금의 마음을 흔든다. 합종과 연행을 주장하는 언론가들은 엉뚱한 거짓말을 늘어놓고 나라 밖의 힘을 빌려 사사로운 이익을 챙기고 나라의 이익 따위는 돌보지 않는다. 혁획들은 무리를 모아 절일 내세워 그럴 듯한 명분으로 나라의 중앙관청에서 금지하는 법령을 예사로 법한다. 병역을 피하는 자들은 권세 있는 사문에 줄을 대 사문이라는 건 이제 가문들이요. 그러니까 왕 말고 이제 다른 가문들 친분을 가지고 뇌물을 바쳐 요로에 있는 관리를 이용함으로써 전장에 나아가 목숨 바쳐 애쓰는 일을 면하게 된다. 세도가들 있죠. 세도가들. 자, 또한 상공업에 종사하는 민중들은 조악한 기구를 그럴듯하게 보이도록 만들고 이거는 지금하고 똑같네. 사치스러운 재화를 모아두었다가 값이 오른 때를 기다렸다 팔아 농민들에게 많은 이윤을 빼앗는다. 이것도 지금하고 똑같네요. 유통업자 새끼들 말이지. 위에 5가지 존재는 나라를 좀먹는 나무벌레와 같다. 여기 바로 이제 오두죠. 오두. 임금이 이 5가지 좀벌레 같은 민중을 제거하지 않고 또 농군과 전쟁에 용감히 뛰어드는 절기 있는 선비를 양성하지 않으면 세상이 허물어지고 멸망하는 나라가 파멸하는 조정이 나타난다 해도 이상할 것이 없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런 5가지 부류 사람들은
나라에 일절 도움도 안 되고 자기들끼리 이제 파당을 이뤄서 자기 일신의 부귀만 도모하고 그죠?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세상을 어지럽히기만 하니까 이 사람들을 기용해서는 안 되는데 사실 이거는 이제 앞쪽에 나왔던 이야기의 연장선이고요, 그죠? 쭉 꾸준히 얘기했던 것처럼 연장선이고 크게 본다 그러면은 육아하고 목가 그리고 종행가 쪽 이야기들을 비판하고 있고 뭐 넓게 본다 그러면 이제 도가도 볼 수 있겠죠, 그죠? 이런 이야기들은 앞쪽이 다른 편들에서 산발적으로 많이 나왔었었는데 오드편은 그게 상당히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있고요. 다만 이제 전항을 전상으로 쓴 걸 봐서는 아마도 이제 이게 나중에 쓴 글이 아닐까, 그러니까 한나라 이후에 쓴 글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근데 문장 자체는 또 깔끔하고 내용상의 문제도 없어서 사실은 그게 어떤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오드편은 아무튼 그 다른 학파들에 대한 비판을 정리해 놓은 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드편 다음은 현악인데요. 현악은 또 길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길진 않은데 아무튼 지금 읽을 만하진 않기 때문에 다음에 또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주 수요일날 철학산책은 다음 주 수요일날 9시, 아마 9시 싶습니다. 9시에 다시 돌아옵니다. 자, 방송 종료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